진 회장님이 검토하고 있는 LI 후보 물질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 승인을 받아 현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항암제이고요. 둘째, 항암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 번째, 조건을 추적해보면 위암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리버세라니까 시장이 겹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적응증과 관련된 신약이 후보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단핵구의 3차원 렌더링 사진입니다. 단핵구 또는 당구는 혈액 내에 존재하는 식세포의 일종입니다. 단핵구는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쥐의 대식세포인데요. 일단 조직 안으로 들어온 단핵구는 성숙하여 큰 포식세포가 됩니다. 각기 다른 조직 내 큰 포식세포들은 특정 부위를 의미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큰 포식세포는 미생물을 포식하는 것 외에도 감염이나 혹은 무균성 조직 손상 후에 청소를 위해 숙주해 죽은 세포들도 포식합니다. 그러니까 포식세포는 먹는 건데, 잡아먹는 건데, 감염된 병균, 그런 것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의 찌꺼기들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림은 호중성 과립구, 즉 호중구입니다. 예를 들어 큰 포식세포는 감염 부위 혹은 외상이나 혈액 공급의 중단으로 죽은 조직에 빠르게 축적되어 죽은 호중구를 포식합니다. 호중구는 포유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40에서 75%를 차지하는 백혈구입니다. 선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LB 리보세란이 임상 3상 부작용에서 호중구 감소증이 중요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감소하면 인체 면역의 약 50%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선천 면역이죠.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1차 방어선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아주 간단한 감염에 조차 사람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호중구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형성되고 수명은 짧으며 이동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혈구니까 이동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면역세포가 숫자는 많은데 한 지점에 국한되어 있기에 하는 역할이 없다는 건 자원의 낭비가 되고 이렇게 진화한 종족은 멸종했을 겁니다. 자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호중구가 이동성이 높다는 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호중구는 분절형 호중구와 D형 호중구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호중구는 호상구, 호염기구와 함께 다형의 세포족에 속합니다. 호중구는 포식세포의 일종입니다. 선천 면역세포들 중에 포식세포가 많죠. 적응 면역세포 중에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호중구는 혈류를 따라 순환합니다. 염증이 시작되는 시기, 특히 세균 감염, 환경의 노출, 특정 암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었던가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병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 호중구는 가장 빨리 반응하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선천 면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중구, 호중성 과립구는 세포 사이 결합을 끊어 이동하기 쉽게 단백질 가수 분해 효소를 분비하면서 혈관에서 기질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틈이 없어 보이지만은 분해 효소를 통해서 그 혈관 사이를, 세포 사이를 끊는 겁니다. 세균에 감염된 부위에서 호중구는 식세포 작용을 통하여 세균을 포식합니다. 호중구는 혈관을 통해 이동하여 인터류킨 8, C5A, FMLP, 루코트라이엔 B4 등 화학 신호를 따라 사이질 조직을 지나 염증 부위로 이동합니다. 고름은 호중구가 많아 약간 희고 누르스름한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카로운 게 찔려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고름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고 그때 거기에 가장 많이 몰리는 게, 그리고 가장 빨리 몰리는 게 호중구라는 겁니다. 좀 친숙해지셨죠? 호중구는 외상 후 수분 이내에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여 급성 염증 반응의 특징적인 세포입니다. 이 호중구들은 숫자도 많지만 수명도 짧은데요. 활성화되지 않고 혈류를 따라 순환하는 사람, 호중구의 평균 수명은 5.4일입니다. 이 호중구들이 역할을 하고 죽게 되면 큰 포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우리 면역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적응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호중구도 포식세포인데 큰 포식세포가 호중구를 잡아먹죠. 또한 큰 포식세포는 세포 자멸사에 의해 죽은 세포들이 그의 내용물을 방출하거나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전에 그 죽은 세포들을 인식하여 잡아먹습니다. 발생, 성장, 그리고 건강한 조직의 재생과 같은 수많은 생리학적 과정의 일부로서 몸 전체를 통해 그리고 개인의 삶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세포들은 세포 자멸사에 의해 죽게 되면 그 죽은 세포들은 포식세포에 의해 반드시 청소되어야 합니다. 이게 청소되지 않고서 찌꺼기가 남아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은 우리 몸에 이제 병이 나죠. 이것 중에 한 예시로 있었던 게 치매, 알츠하이머에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단백질이던가요? 그게 접혀가지고 이게 제거가 안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위의 세포들이 피해를 받고 손상을 입겠죠.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큰 포식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청소되는 것,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포 자멸사에 죽지 않는 것, 암세포들은 세포 자멸사에 의해서 죽지가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활성 큰 포식 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은 다른 세포에 있는 신호 전달 수용체에 결합하여 이들 세포가 숙주 방어에 관여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이토카인들은 혈관 속 층의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혈액으로부터 감염 부위로 더 많은 단핵구들이 보충되도록 만들며 따라서 미생물에 대한 보호 반응을 증강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입을 하면은 면역세포들 그리고 사이토카인 같은 단백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장을 하고 그 지점으로 몰려간다는 거죠. 의외로 알코올만 원인인 것 같지만 면역 이상이 원인으로도 생기는 질환으로 감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큰 항암제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렌비마입니다. 렌비마는 2018년에 국내 출시된 항암제입니다. 10년 만에 등장한 간암 신약인 만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진입 장벽이 큰 적응증이죠. 그래서 10년 만에 나왔고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임상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비열등성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럼 효과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정 환자군들에게는 효과가 좋습니다. 렌비마는 B형 간염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간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이상이 생길 때도 원인이 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영어로 헤파티시스 B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줄여서 HBV라고 하죠. HLB 생명과학의 라이플리버의 헤파스템에서 본 헤파가 생각나네요. 헤파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B형은 다른 것들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렌비마는 B형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높음으로 유리합니다. 2016년까지 국내 B형 간염 발생 현황인데요. 연도별로 환자 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급성과 산모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산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통계 데이터 숫자에서 산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이 데이터는 표본 감시가 아닌 점수 감시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한정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B형 간염은 보통 출산 시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산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숫자가 많았습니다. 전달된다면 사실 환자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시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사전에 예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방법은 있을까요? 대부분 의학계에서 단백질이든 면역세포든 여러가지 네이밍을 하면 그냥 의미 없이 A, B, C 이런 식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선생님들이 공부할 양이 많아서 대충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 외우시죠. 간염은 A, B, C가 있는데 A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고요. C형 간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C형은 예방 백신은 없고요. 그러니까 C형은 예방은 못하고 걸리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B형 간염은 백신은 어떻고 치료는 어떨까요? C형과 달리 아주 다행히도 B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약도 있습니다. ABC형 중에 가장 편안한 간염이었네요.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있네요. 이거 별거 아니었네요. 게다가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대부분 성인들한테는 6개월 내에 완치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도 생기는 간염입니다. 그리고 일단 완치되면 다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없고 타인에게 옮길 수도 없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B형은 위협적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B형 간염이 되는데 간암에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치료약이 있다고 했는데 B형은 완치될 수 없다고 하고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먹으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방접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료 하나를 더 찾아서 삼성 서울병원에 따르면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는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만성이 되는 게 문제인 거네요. 실제로 급성은 별거 아니고 만성이 문제인 것을 확실히 하듯이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C형은 그냥 C형 간염이라고 언급했는데 B형은 앞에 만성 간염이라고 정확히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렌비만으로 돌아와서 렌비만은 B형 간염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